며칠 전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제도를 25bp 0.25%더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주택가격,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품 영역에 들어섰다고 경고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1929년, 2001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충격 전에도 비슷한 평가가 있어서요. 오늘날에는 또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쏟아붓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방비코인, fart코인 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든 일주일 안에 50%나 올랐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어쨌든 최근의 금리 인하와 시장의 열광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식시장, 주택가격, 비트코인, 심지어 물가까지 거의 모든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12월 11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전체 인플레이션이 2.7% 상승했다고 밝혀졌어요.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초과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작년의 3.3%에 비하면 계산된 수치죠. 연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지속적일 뿐이라고만 해요. 어쨌든 가장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분야를 보면 집에서 먹는 음식은 1.3% 상승했고 외식과 같은 집 밖에서 먹는 음식은 3.6% 올랐어요. 자동차 보험은 거의 133% 급등했고 건강보험은 6% 상승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몇몇 분야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에너지는 3%가 하락했고 거기에 추가로 0.2%더 내려갔어요. 게다가 CPI 계산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11월 전체 상승분의 40% 이상 차지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주거비 지수가 12개월 기준으로 4.7% 상승했는데 참고로 이는 2022년 2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률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자면 연방준비제도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데이터를 조정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약간의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겪고 있는 상황에는 비할 바가 안 되죠. 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누구나 이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모든 주식시장 투자자에게 정말 놀라운 한 해였어요. 포트폴리오를 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올해가 S&P 500 지수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해였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30% 이상 상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S&P 500, S&P 500이 한 해에 30% 이상 수익을 기록한 경우는 딱 9번뿐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워렌 버핏은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워렌 버핏은 대규모 포지션을 매도하여 사상 최대 현금 보유액인 3,250억 달러를 쌓아두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된다면 이른바 버핏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 총 가치를 GDP로 나눈 값으로 워렌 버핏이 이전에 현재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최고의 단일 지표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지표에 따르면 100%는 적정 가치로 간주되고 70% 이하라면 주식이 저렴하다는 뜻이며 200%에 근접하면 투자자들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짐작하셨겠죠? 현재 우리는 208%라는 주세를 초과한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1950년대 이후 가장 비싼 주식시장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물론 요즘 들어 버핏 지수가 다소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이 지수가 중앙은행의 정책이나 효저금리 환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낮은 금리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이 이러한 수익률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경제학자는 주식시장이 일종의 광란 상태에 빠져 있으며 잠재적인 2025년 26% 하락 이전에 더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비싸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더 오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상당히 높았지만 2017년에 포브스 기사에서는 향후 5년간 S&P 500이 하락할 확률이 80%라고 예측했었죠. 안전하게 말하자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0에서 7% 사이일 거라는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JP 모건,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가 S&P 500 지수를 6,500으로 전망하고 있고 바클레이스는 6,6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소 구체적인 6,666으로 예상하고 있고 월스 파거스는 7,700도 가능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식시장이 직선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수익은 몇 년간의 매우 좋은 성과에서 나왔고 그 성과가 매우 나쁜 해들을 능가합니다. 실제로 주식은 37%의 확률로 연간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곤 해요. 이는 평균 수익률이 일반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상적인 수익은 극단적이라는 말이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도 그렇게 무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다시 밈코인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 그게 바로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주제 비트코인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서 다소 하락한 상태이긴 하지만 2025년 정치적으로 비트코인이 잘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가족은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앞으로 1년 내에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게다가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고 비트코인 옹호자인 애킨스가 후임으로 임명될 예정이에요.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Riot Platforms는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자신의 5%를 비트코인에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제안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농구 선수 스카티 피펜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젯밤 꿈에 나타나 산타의 목록을 보여줬고 그 목록에는 비트코인이 빌 게이츠와 제프 베이조 옆에 있더라 라고 말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스카티가 초자연적인 미래 예지의 꿈을 꾸는지 아니면 내부 정보를 접했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든 비트코인이 확실히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핫한 주제 중 하나는 확실히 비트코인일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곧 이를 채택하기 시작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주택시장에 대해 다루기 전에 지금 2024년 마지막 연방준비제도 회의임을 기억해두세요. 이제 제롬 파월의 최근 발언과 2025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다뤄야 할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바로 주택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난 12월 이후 평균 주택가격이 5.9% 상승했거든요. 물론 올해 말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석가들은 주택 구매자들이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주택 구매 수요가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경쟁을 심화시켜 주택 가격을 더욱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매물로 나오는 주택 수가 대폭 증가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주택 시장을 보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가 연간 15% 이상의 상승률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시카고는 13.5%, 뉴욕은 11%, 클리프랜드는 10% 상승했습니다. 반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곳은 텍사스주의 오스틴과 샌안토니오로 지난 12개월 동안 3%에서 최대 42%까지 하락했어요. 미래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질로가 몇 가지 예측을 내놓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전망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편입니다. 질로의 전망을 보면 합리적인 분석들이 많습니다. 먼저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택 가격의 추가로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는 주택 가격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추세처럼 주택 가격이 5%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도 5% 상승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는 유지되는 셈이죠. 이런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둘째, 모기지 금리는 다소 변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국채의 가치와 연동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금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투기적 변동이 발생하곤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내년에 모기지 금리는 큰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더 많은 지역이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변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물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질로는 특히 남서부 지역이 가격 경쟁력과 협상에서 새로운 핫스팟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넷째, 소형 주택의 인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택 건설업체들이 이제 대형 주택보다는 소형 주택을 짓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주택 구매자들에게도 점점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이 점점 더 작은 부족에 시달리면서 건설업체들이 이제 최대 면적을 확보하는 대신 더 작은 주택을 짓는 것이 수익성이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건설 규모가 줄어들고 일부 절감된 비용이 주택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3분의 1 이상의 건설업체들이 소형 주택을 지었고 4분의 1 이상이 올해 더 작은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로는 임대료 할인 조정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건설 붐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이제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가 임대되면서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이자면 많은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고 이후 서서히 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판매자들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높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죠. 이런 상황은 협상에 기꺼이 진행하려는 구매자들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의 최신 발언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으로 돌아가 볼게요. 며칠 전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기준금리 추가로 25bp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번 경우에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연준은 2025년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횟수를 훨씬 더 적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시장은 약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린 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미래에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발표는 큰 충격이 아니라 대부분 예상된 수준이었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디테일이 포함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참고로 지난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요구를 할 경우 사임을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죠. 트럼프는 이번 회의 전 파월 의장을 해임할 의도가 없다고 미리 언급하면서 당분간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역사적으로 비싸다고 평가되어도 결국 아무도 1년 후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을 준비하되 최선을 희망하라는 접근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제 자산을 다양한 인덱스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개별 주식은 매수하지 않으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간의 현금은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격에 상관없이 꾸준히 매수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시장은 당신의 유동성보다 더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비트코인 같이 제 자산에 소액을 투자해 ETF처럼 운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만약 가치가 오른다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고점에 있어도 저는 제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